느지막한 이 나이에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용기 내어 봅니다. 저는 예순을 바라보고 있는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나고 자란 탓에 어려서는 몰랐던 세상 풍파를 모두 겪으며 뒤늦게 철이 늦게 들었어요. 젊을 적 이야기지만 제 결혼을 축복해준 이는 없었어요. 제 집안에 비해 너무도 기우는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제 남편은 참으로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에 제 집안에서는 반대가 무척 심했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제 마음보다 중요한 게 뭐 있겠어요. 사랑이 전부라 여긴 저는 집안을 등지면서까지 남편을 택했어요. 우리 부부는 결혼 후 정말 열심히도 살아냈어요. 예나 지금이나 가난은 정말 산지옥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가진 것 없이 자식들을 키워내야 하니 내 생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며 매일을 살았어요. 그 고생을 하며 살아와 이제 좀 편해질만 하니 제 나이 50에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고 투병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네요. 그 일을 떠나보낸 슬픔은 잊을 길이 없었지만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라 사는 것에 대해 힘든 건 없었어요.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아들들이 결혼 정년기가 다 되도록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 정도였죠. 너희 장가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내 속 그만 태우고 얼른 장가 좀 가라, 응? 엄마도 참 장가를 혼자 가나? 나나 영호나 짝이 있어야 가지. 너희는 그 나이 되도록 여자친구도 없어? 엄마, 원래 여자친구는 돈과 같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말이야. 그치요? 어련히 잘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결혼은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에 시간이 흐를수록 제 걱정은 쌓여갔어요. 그런데 너무 섣부르게 제가 앞서 나갔다는 걸 나중에야 느꼈어요. 붉은 실로 이어진 자기만의 짝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정말 그렇기라도 한 건지 아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좋은 짝을 만나 속전속결로 장가를 가더군요. 그 후로는 세상의 근심이 모두 사라졌어요. 말로 다 표현 못했지만 장가도 못 가고 노총각으로 늙을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런데 단번에 며느리가 둘이나 생기다니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기지 않아. 이제 동서랑 제가 있으니 기쁘게만 지내세요. 적적하시다 느끼시지 않도록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고맙다. 이렇게 예쁜 딸이 둘이나 생겨 너무 든든하고 행복하구나. 딸이라고 생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형님이랑 제가 어머님 사랑 듬뿍 받는 걸 보고 아주버님과 신랑이 질투하는 건 아닌가 몰라요. 첫째 며느리는 본성이 참 예쁜 아이고 둘째 며느리는 영특한 아이라 든든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너무도 소중한 며느리들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 그래서 제 배 아파 낳은 아들 둘보다도 예뻐하고 아꼈어요. 이런 제 마음을 오롯이 느꼈는지 첫째 며느리는 안부 연락과 왕래를 통해 제 마음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고 둘째 며느리는 선물과 용돈과 같은 것들을 전함으로 표현했어요. 첫째 며느리는 연년생에 손주를 낳아 전업주부로 지냈고 둘째 며느리는 간호사로 큰 병원에 근무를 했거든요. 아들을 둔 동네 아줌마들은 이런 저를 내심 부러워했어요. 영훈이 엄마는 참 복 많은 사람이야. 그치? 정말 자기를 끔찍이도 챙기던 아들들도 참 부러웠는데 이제 다정한 며느리에 능력 있는 며느리까지 얻었잖아. 그러게 나도 애들이 이렇게 큰 효도를 할 줄은 몰랐네. 저 역시 동네 사람들이 해주는 말에 동감했어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오니 이렇게 화목하구나 싶기도 했죠. 제 노후는 다복한 집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겠구나 하는 기대가 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었어요. 자신의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둘째 며느리가 아직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게 뒤틀렸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첫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엄마! 내가 드디어 아빠가 된대.
나도 이제 아빠라고. 어머 세상에나,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임신한 거야? 응?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둘째 아들이 30이 훌쩍 넘었던 때라 임신 소식이 제겐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둘째 며느리도 어린 나이는 아니었던 터라 건강관리에 집중하며 최대한 조심하길 바랬어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이전처럼 일을 하겠다 고집을 피우더군요. 임신 초기는 특히나 조심해야 하는 시기란다. 알고 있지? 네, 어머님. 너무 염려 마세요. 제 일이 간호사인걸요. 그래. 그래도 일은 이제 쉬는 게 어떠니? 큰 병원에서 근무하느라 많이 고되잖니. 무리해서 좋을 건 없으니 말이야.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임신 핑계로 제 커리어를 망치고 싶진 않아요. 벌써부터 경력 단절의 길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정 그렇다면 초기인 시기에만 잠깐이라도 휴식기를 가지는 걸 고려해보면 어떻겠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빠지게 되면 저로 인해 피해볼 동료들은 어쩌고요. 복귀할 때 제게 얼마나 눈치를 주겠어요? 저 그런 거 정말 싫어요. 제가 힘들다고 느끼면 그때 제가 알아서 결단 내릴게요. 그런 것까지 관여하지는 말아주세요. 말려도 봤지만 너무도 완강해 쉽지 않았어요. 결국 며느리는 이전처럼 일을 나갔어요. 저는 그런 둘째 며느리와 아이가 걱정되어 집에서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 모르게 아들에게 당부했어요. 아들, 네가 새아가 힘들지 않도록 잘해야 한다. 밖에서 진을 빼고 오니까 되도록 네가 집안일에 신경 써. 내 둘째 며느리 고생시키지 말라 이 말이야. 알겠지? 엄마, 조금 서운하다. 나도 엄마 아들이거든. 어휴, 내 귀한 아들인 걸 누가 몰라. 임신 초기엔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힘들어. 그런데 일까지 한다고 하니 오죽하겠니? 너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눈 딱 감고 무조건 잘 챙겨줘. 여자는 임신했을 때 기억이 평생 가는 거야. 알겠어. 그래야 아내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다는데 내가 못할 것도 없지. 저는 둘째 며느리가 혹여나 제 연락에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안부 연락도 줄일 정도로 무척이나 신경 썼어요. 매주마다 직접 창거리를 만들어 아들에게 보낼 정도로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임신 4개월 차에 막 접어들 무렵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을 접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둘째 며느리의 유산 소식이었어요. 엄마, 아이가 유산됐대. 실은 엄마가 더 불안해할까봐 말은 안 했지만 저번 주에 복통이랑 피비침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었어. 그런데 결국엔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아이고, 어쩜 좋아? 새아가는 좀 어때? 괜찮니? 다행히 씩씩하게 잘 있어. 일 쉬면서 며칠 몸 관리하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 엄마가 많이 고대했는데 어쩌지?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니? 내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상심이 클까? 아휴, 가여운 것. 어쩜 좋니? 너무 안타까웠고 또 둘째 며느리가 힘들어할 걸 알기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유산도 출산과 다를 것 없이 몸조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건강에 좋은 음식을 이틀에 걸쳐 준비했어요. 그렇게 양손 가득 챙겨 둘째네 집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혹여 둘째 며느리가 상심이 커 우울감에 빠져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도어락 번호를 넘겨받았죠. 급히 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무슨 일인가요? 집에서 쉬고 있어야 할 둘째 며느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놀란 마음에 둘째 며느리에게 연락했더니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얘, 너 지금 어디니? 네? 저 병원 출근 중인데 왜 그러세요? 휴가 중에 출근은 무슨 출근이야. 아직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되는 건 모르니? 당장 집으로 돌아오렴. 어서.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그냥 휴가 반납했어요. 어머님, 걱정 끼쳐 죄송해요. 저 이제 괜찮아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 다 회복됐어요. 그래도 잘 쉬어야 하는데 네 걱정에 반찬 이것저것 싸왔으니 끼니라도 잘 챙기렴. 며느리는 너무 대수롭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곱씹어 보니 착잡한 마음에 집에서 쉬는 것도 마다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더욱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 뒤로 둘째 며느리가 무리해서 건강이라도 나빠질까봐 보약까지 지어서 보냈을 정도로 정성을 쏟았어요. 첫째 며느리까지 저를 도와 둘째 며느리를 챙겼고요. 그런데 딱 2달 후 둘째 아들이 씩씩거리며 집에 찾아와서 분노를 쏟아내는 게 아니겠어요? 간만에 왔는데 기분이 영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 엄마, 나 아무래도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정말 화가 나 미치겠어. 너 설마 부부싸움하고 뛰쳐나온 거야? 으휴, 내가 못 살아. 워낙 둘째네가 둘 다 고집이 있는 편이라 저는 의견 충돌이 좀 있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부부싸움이라는 게 맞춰가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는 저는 둘째 며느리를 홀로 두고 뛰쳐나왔을 아들의 태도에 속이 터져서 한 소리를 했어요.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들 한다지만 지금 네 태도는 예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부부라도 지켜줘야 할 부분이 있는 거라고. 화가 조금 가라앉거든 돌아가서 대화로 잘 풀어봐. 아, 엄마. 지금 이 문제는 대화로 해결할 게 아니라니까. 대화로 해결 안 될 문제가 어디 있니? 부부 사이에는 먼저 사과하는 쪽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 너무 네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잘 조율을 해야지. 아들은 제 말에 깊은 한숨을 몰아쉬더니 자신이 집까지 뛰쳐나올 만큼 화가 난 이유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2달 전에 아내가 유산했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부터 지금껏 엄마가 엄청 챙겨주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잊니? 지금 생각해도 가엾고 마음이 애잔한걸. 유산 아니래. 유산이 아니라 자기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애를 지운 거였대. 그러니까 엄마도 더는 내 아내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챙겨주지도 마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유산이 아니라니. 애를 지웠다니. 아침에 잠결에 우연히 아내가 처제랑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어. 그런데 애 지운 걸 나한테 무조건 비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벌렁거려서 잠이 다 깨더라. 사실 확인하고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자기 일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서 지웠대. 우리한테 이걸 말하면 노발대발을 할 게 뻔하니까 유산됐다 거짓말로 둘러댄 거고. 그뿐인 줄 알아? 우리 담당이가 자기랑 친하니까 부탁까지 해놨다더라. 나까지 제대로 속일 생각으로 유산됐다고 말해달라고 했대.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는 둘째네 집에 쫓아갔어요. 이 사악한 것을 봐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도착하니 둘째 며느리가 예상했다는 듯 바로 문을 열어주더군요. 너,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다 알지? 감히 네가 우릴 기만해? 네 입으로 직접 떠들어봐. 어머님께서도 제가 일 욕심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실 거고요. 독단적이라는 게 잘못이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미리 알렸다면 저를 말리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냐? 네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이건 너만의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 중대한 일을 멋대로 결정하고 행할 수 있어? 그것도 남편인 내 아들에게 숨기면서까지. 지금처럼 이러실 것 뻔한데 저라고 뭐 방법이 있어요? 유산이라고 둘러댄 제 마음은 편했겠냐고요. 저는 형님처럼 구질구질하게 살기는 싫어요, 어머님. 자식이 우선이라고 내 삶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저는 제 자신이 그리고 제 일이 가장 먼저예요. 애를 유산했든 지웠든
제게도 큰 상처라는 걸 모르세요? 이날 저는 며느리에게 큰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엄포를 놓았죠. 네가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잖아. 내게는 나중에 내 아들을 통해 알릴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애 아빠와는 의논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후 행동했어야지. 이번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해. 네, 죄송해요. 저는 이날 이후로 둘째 며느리에게 손주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제 둘째 아들은 여전히 자녀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더는 둘째 며느리에게 이세 계획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 둘째 며느리는 또 임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또한 청천벽력과도 같았어요. 또다시 새 생명을 내쳐버리면 어쩌나 하는 높아짐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축하하기를 망설였어요. 첫째 며느리에게 전화해 어쩌면 좋냐며 불안함을 표현하기까지 할 정도였죠. 둘째 임신 소식 너도 들었니?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좀 전에 동서랑 통화했는걸요. 별 말은 없고? 나는 불안해서 아직 연락도 못하고 이러고 있지 않니? 아, 어머님께서 낙심이 크셨었죠. 이번은 다를 거예요. 동서도 기뻐하는 것 같았는걸요. 첫째 며느리의 말을 듣고서야 둘째 며느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용기가 생겼어요. 임신 축하한다, 아가. 저기, 내가 온 진심을 다해 축복해줘도 되는 게 맞니? 그럼요, 어머님. 임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가슴 벅차요. 1년 전 그 순간들이 큰 후회로 남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가 어떻게든 지킬 거예요. 잘 생각했다. 너무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구나, 정말. 저는 둘째 며느리를 얼싸안으며 오롯이 기쁨을 표현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제게 말한 것처럼 임신 기간 동안 먹는 것 하나까지 관리하며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해나갔어요. 물론 만삭 전까지 일을 쉬지 않고 쭉 해나갔지만 저는 그것까진 말릴 생각은 없었어요. 일이 중요한 아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며 지내는 동안 시간은 훌쩍 흘러 순탄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육아휴직까지 내고 육아에 전념했죠. 그 모습이 당연한 것임에도 어찌나 대견스럽던지 제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육아를 자주 도와줬어요. 그땐 어렵게 얻은 손주라고 생각하니 더 귀하게만 느껴졌어요. 첫째 며느리가 내색하지 않았지만 서운해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둘째네에게 많은 공을 들였어요. 며느리는 아이가 9개월쯤 되었을 무렵 육아휴직이 끝나 복귀하여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정말 육아를 도맡아 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이를 제가 돌보았죠. 사돈댁도 며느리만큼이나 일욕심이 많은 분이라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계셨기에 저 말고는 아이를 챙겨줄 리가 딱히 없기도 했거든요. 며느리나 아들이 그 어린애를 기관에 맡기는 것도 불안해했고요. 그런데 막내 손주가 돌이 막 지났을 때 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원래도 골다공증과 고지혈증 같은 나이가 들면 자연히 생기는 여러 질병을 앓고 있던 터라 전적으로 육아를 하는 것이 제게 큰 무리가 되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저는 둘째 부부에게 요양을 하러 다녀오겠다며 털어놓았죠. 내가 원래도 부실한 편이었지 않니? 나이도 나이고 여기에 육아까지 돕겠다며 나섰더니 짧은 시간 동안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 그래서 1, 2년 정도 고향에 가서 좀 쉬고 올까 한다.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요? 그럼 저희는 당장 아이를 어떻게 해요? 미안하게 됐구나. 몇 년 내려가 요양하고 와서 다시 도울 거니까 그때까지만 너희가 좀 고생해 주렴. 둘째 부부는 제 말에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둘째 며느리가 곤란하다고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죠. 엄마, 요양을 해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은 거야? 고향에 이제 다른 식구도 없는데 혼자 내려가서 괜찮겠어? 너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관리하면 좀 더 활력도 생기고 좋을 것 같아서 다녀온다는 거야. 솔직히 어머님께서 암 같은 병도 아닌데 고향까지 내려가 요양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애 봐줄 사람이 없어지면 저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귀하자마자 지금 일을 다시 멈춰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저는 제 일이 그런 식으로 꼬이는 건 원치 않아요. 당신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무조건 우리 애를 봐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 때문인데 우리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지, 응? 당신이 당장 육아휴직 쓰고 우리 애 챙길 거 아니잖아. 결국 엄마라는 이유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데 이런 말을 안 하게 생겼어? 둘째 며느리는 제 건강 회복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아니, 제가 저를 챙기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부모에게는 도움을 청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저더러는 무책임하다는 말까지 하며 잡아두려 하더군요. 당장은 앞날이 캄캄하다고 느껴져서 내게 서운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안 온다는 게 아니지 않니? 언제든 건강이 좋아졌다고 느끼면 올라올 거야. 그러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렴. 어머님, 이건 너그럽고 그렇지 않고가 중요한 건 아니죠. 어머님께서 줄곧 아이를 봐주면서 양육 패턴도 다 생겼는데 이제 와서 어머님 쉬어야 하니 못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 못된 거 아닌가요? 뭐? 예. 내 애 아니고 너희 부부의 아이야. 나는 여태껏 내 손주니까 챙겼던 것 뿐이잖니. 자식은 부모가 키우는 거지 남이 키워주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정말 무책임한 거죠. 이날 처음으로 괜히 둘째 부부를 도와왔던 걸 후회했어요. 원래라면 아이가 기관에 적응한 후에 귀향하려 했지만 둘째 며느리의 말에 서운함이 들어 앞당겨 내려갔어요. 둘째 며느리는 그게 못마땅했는지 제가 내려가는 날까지도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어요. 그 후 둘째 며느리가 제게 연락을 해온 건 아들이 제게 용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였죠. 그때부턴 사람 피를 말릴 작정인지 정말 하루가 멀다고 연락해 저를 들들 볶아대더군요. 남편이 어머님께 용돈 보내드렸다던데 이러려고 내려가신 거예요? 예, 내가 자식한테 용돈이나 받자고 이 먼 시골까지 왜 오니? 어머님께서 제 남편에게만 받는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께도 받으면 돈 100만 원은 될 테니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 주는 게 뭐 이상해?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면 못 써. 애 엄마가 마음을 곱게 먹어야지. 자식 돈이나 탐내는 부모라는 소리를 하는 둘째 며느리를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거기다 제가 아무리 그런 뜻이 없다고 말해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엊그제는 정말 아주버님께서도 용돈을 드렸다면서요?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내가 자식한테 용돈 받는 것까지 네 눈치를 봐야 하니? 말 맞다나. 내가 네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래? 돈도 없으면서 시골까지 내려가 자식 등골 빼먹는 부모라니. 이게 말이나 되나요? 제가 아니면 이런 말을 어머님께 누가 하는데요? 아무도 안 하니 저라도 하는 거죠. 예, 난 이 시험이야. 못 배운 애도 아니면서 말 가려할 줄 모르니? 너 지금 네 애 안 봐준다고 이런 식으로 시위하는 거야? 이 봐요. 목소리 힘 좋은 것 좀 보라고요. 아픈 건 핑계고 자식 돈으로 놀고 먹으려는 속셈 맞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쌩쌩하면서 용돈을 왜 받으세요? 진짜 어머님 같은 분을 믿고 의지했다니 참 마음이 그렇네요. 저는 둘째 며느리가 너무 괴롭혀대니 요양은커녕 스트레스로 골병이 더 들 것만 같았어요. 시골에서 홀로 지내는 부모가 염려되어 딱 한 번 첫째와 둘째 아들이 용돈을 주었고 그걸 거절할 틈이 없어 고맙게 받았는데 그게 이리도 며느리에게 모욕을 들을 만큼 잘못인가요?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첫째 아들에게 연락해 하소연을 했어요. 아들, 네가 보내준 용돈 받았다가 내가 요양이 아니라 골병이 들게 생겼어. 왜? 내가 용돈을 잘못 보냈나? 나 때문에 은행까지 가는 괜한 걸음 하신 거야? 차라리 그런 거라면 낫지.
둘째 며느리가 용돈 좀 받았다고 얼마나 닭달인지 내가 정신이 나갈 지경이라니까. 네 동생한테는 이 이야기는 하지 말고 앞으로 용돈 보내지 마렴. 둘째한테도 용돈 그만 보내라고만 전해라. 원래도 입이 무겁고 의지가 됐던 첫째기에 연락해서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나아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둘째 며느리의 연락을 받고는 또다시 기분은 착 가라앉았어요. 이제 쉴 만큼 쉬시지 않았어요? 멀쩡한 몸뚱이 그만 놀리고 다시 올라오셔서 원래처럼 저희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너 정말 애가 왜 이리 못됐니? 네가 날 꾀병 부린다고 여기는 것까진 구구절절 설명할 생각이 없으니 넘어간다 치지만 정도껏 해야 할 것 아니야. 아, 방금 꾀병이라고 인정하신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식들한테 돈 받고 싶어 구실 만들었던 게 맞네. 자식한테 용돈이 받고 싶거든 보탬이 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뻔뻔한 방법으로 용돈을 갈구하는 건 죄예요, 죄. 저는 보탬이 되라는 말에 열이 확 뻗쳤어요. 당돌한 아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못된 생각을 가졌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네요. 네, 시간이 꽤 흘러 제가 간과했던 거죠. 자기 일에 방해가 된다고 자신의 아이까지 말없이 지우내라는 걸요. 저는 며느리에게 이만했으면 그만하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죠. 하루빨리 올라와서 절 돕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저 힘들게 만들면 애만 두고 확 가출해버릴 줄 아세요? 뭐야? 그게 애엄마가 할 소리니? 너 정말 정도가 없는 애구나. 엄마라고 다 고분고분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엄마 없는 애로 키우고 싶은 게 아니라면 어머님도 그 얕은 수작 그만 부리시고 올라오세요. 혹시 알아요? 그러면 제가 용돈이라도 좀 더 쥐어줄지. 장작 한 달을 꼬박 둘째 며느리에게 시달렸고 결국 아이까지 거론하며 저를 협박했어요. 저는 그 협박을 참지 못하고 몇 시간을 달려 둘째네 집에 쫓아갔습니다. 어머 어머님, 손주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아니면 용돈 더 준다는 말에 오신 건가? 무슨 이유든 좋아요. 다시 와주셨으니까요. 저는 며느리의 망발에 다짜고짜 얼굴로 손을 날렸어요. 둘째 며느리는 새빨개진 얼굴로 질세라 제게 난리를 쳐댔어요. 보잘것도 없는 어머님이 감히 제 얼굴에 지금 손을 댄 거예요? 이렇게 손을 함부로 놀려서 어쩌려고 이러세요? 저는 뭐 못해서 참고 있는 줄 아시냐고요? 제가 어머님 상대로 신고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러시는 건데요? 네? 눈을 똑바로 축혀뜨고는 대드는데 살쾡이가 따로 없었어요. 저는 끝까지 기어오르는 둘째 며느리와 오늘은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장 3시간을 며느리와 육탄전을 벌였고 제 아들이 막내 손주를 하원시켜 데리고 온 후에야 멈추게 되었네요. 아들은 제가 올라온 것도 모자라 우리 꼴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엄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여기까진 무슨 일이야? 꼴은 그게 다 뭐고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시험이 알기를 개떡같이 하는 며느리 혼쭐 좀 내주러 왔다. 엄마, 알아듣게 말을 해줘야 이해를 하지. 당신 엄마한테 무슨 잘못 저질렀어? 네 아내가 손주 안 봐주고 기양했다고 어찌나 사람을 들들 볶은 줄 아니? 그뿐이야. 네가 준 용돈 받았다고 사람을 못된 사람 취급하는데 내가 참을 수가 있어야지. 앞으로는 너희 일과 나는 별개다. 그런 줄 알아? 저는 자초지종 설명도 없이 무턱대고 둘째네 집을 나와 시골로 내려갔어요. 둘째 아들이 제게 몇 날 며칠을 연락해댔지만 받지 않았죠. 제가 전화라도 받으면 둘째에게 그간 며느리에게 당한 일을 다 쏟아낼까 봐요. 그렇게 지낸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둘째 아들에게 다시 연락이 왔고 제 기분이 차분해진 후라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사이 첫째가 둘째에게 저와 나눴던 대화를 털어놓았는지 며느리가 그렇게 행동한 줄 미처 몰랐다며 살피지 못해
미안하다는 겁니다. 부모라는 게 참 묘하게도 자식이 사과를 하니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괜찮다고 아들을 한참이나 다독였네요. 그런데 둘째 아들과 통화가 닿은 후부터 둘째 며느리는 더 악독해졌어요. 제게 폭언을 일삼고 자신을 해코지한 파렴치한 취급을 하더라고요. 손버릇 더러운 분께서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제가 또 용돈 운운하면 와서 제 얼굴에 손대실 거죠? 못 베어먹은 티 너무 나니까 소름 끼쳐. 네 이런 태도가 더 끔찍하다는 걸 모르니? 미련한 것. 뭐요? 자식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 허름한 시골집까지 사서 요양하는 주제에 부모래도 다 같은 부모가 아니라더니 어머님처럼 양심 없고 부모 자격 없는 분은 또 처음 보네요. 네가 뭘 안다고 입을 함부로 놀려? 감히 네가 뭔데 부모 자격을 운운하니? 어? 왜 격분하고 그래요? 어머님께서 경제활동한 적 없으시잖아요. 그럼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닌가요? 그런 건 동네 바보도 알겠네요. 기가 막혀. 참 가족이 뭐라고 이런 망발을 하는 며느리의 전화를 그리도 착실히 받았을까요? 제게 남는 건 고작 울화와 상처일 뿐인데요. 저는 더는 이런 며느리의 장단에 맞춰주지 않겠다 다짐했어요. 아니, 둘째 며느리의 되바라진 태도를 제대로 짓밟아주겠다 마음먹었죠. 그래서 며느리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둘째에게 곧장 연락했어요. 아들, 내가 문자로 주소 하나 보낼 거야. 쉬는 날 꼭 며느리 데리고 내려오렴. 알겠지? 나흘 뒤 아들은 제 말대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도착해 차에서 내린 둘째 며느리는 풍경을 보고는 기함했어요. 둘째 부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넓은 앞마당이 있는 300평대의 초호화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네, 바로 제가 지내고 있던 고향 시골집이었어요. 며느리는 놀란 채 말까지 더듬으며 물었어요. 이곳은 도대체 어디예요? 여보, 설명 좀 해봐요. 글쎄, 나도 지금 좀 당황스러워서. 저는 아이들이 도착한 걸 알면서도 조금 늦게 맞이하러 나갔고 큰 단독주택에서 제가 현관을 열고 나오는 걸 보고 둘째 아들과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엄마, 이 집은 다 뭐야? 어머님께서 왜 저 집에서 나오세요? 설마 자식들 용돈 주는 걸로 이 호화스러운 집에서 월세로 지내는 거예요? 정말 노망이라도 나셨어요? 저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떠들고 있는 둘째 며느리의 면상에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주워 살필 때 곁눈질로 보던 며느리는 어떻게 된 거냐며 더 언성을 높여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어머님께 이런 어마어마한 집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난 이런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 왜? 내 자식들 앞으로 대출받아서 사기라도 했을까봐? 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한심한 인간아. 갑자기 인상을 팍 쓰더니 제 아들의 멱살을 잡았어요. 아들들이 대출을 받아줬다고 바로 확신하고 말이에요. 제가 있든 없든 며느리는 이미 그건 상관이 없는 듯 했어요. 눈이 뒤집혀서는 제 아들에게 노발대발해댔어요. 당신의 형제가 여자들 피를 말린다는 거 아니? 너네만 부모 있어? 누구는 부모한테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냐고. 방 한 칸 딸린 작은 집도 아니고 이 무시무시한 집을 사려고 대출까지 받는 게 말이나 되냐고, 이 정신 나간 놈아. 저도 그 꼴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얼굴을 밀치며 고성을 쳤습니다. 어디 시어미 앞에서 남편 멱살을 잡아? 정신 나간 건 내 자식이 아니라 너야, 이 멍청한 거사. 도대체 시어미 알기를 어떻게 알기에 이따위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냐? 응? 저요? 어머님을 쥐뿔도 없는 분으로 알죠. 경제활동도 제대로 안 하시던 분이 무슨 수로 이 큰 집을 사느냔 말이에요. 시골에 내려와 지낸다는 이유도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식들 돈으로 혼자 팔자 펴고 살려고? 쥐뿔도 없는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내 재산이 얼마가 됐던
내게 10원 한 푼 안 가게 할 테니 각오해라. 흥, 어차피 내 남편 재산이 곧 내 재산인 거 몰라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어딨어요? 다 자식 등쳐먹어서 마련한 것들인데 원래 주인한테 돌아가는 거지. 얘야, 아무리 덜 살았어도 이리 미련해서 되겠니? 세상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한 팔푼이 같은 것. 제 재산을 절대 둘째 며느리에게 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제 재산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 앞으로 돈을 당겨 이런 집을 사나요? 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는 부유한 집에서 자랐어요. 이 집 또한 저도 제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인걸요. 제 부모님께서 저를 내쳤던 것에 대한 미안함을 평생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살다가 별세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챙겨주고 싶으셨겠어요. 제가 이렇게 시골까지 내려와 요양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긴 세월 저지른 불효를 이렇게라도 용서받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이 호화스러운 집 뒷마당에 제 부모님의 묘를 세웠거든요. 제 노후를 부모님의 묘를 손수 관리하며 살고 싶었어요. 물론 건강이 나아지면 상경에 제 자식을 챙기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내려와 제 부모님의 묘를 관리할 계획이었고요. 하지만 이런 제 사정과 뜻을 알리 없는 둘째 며느리는 이 집이 제 명의의 집이라는 걸 끝까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제 말처럼 자식들의 도움이 아니라면 이 집은 어떻게 마련하신 건데요? 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서류를 어떻게 믿느냐고요? 내가 왜 그런 짓까지 해야 하니? 고작 너 하나를 속이자고. 어머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돈 내고 대여해놓고 자기 집인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서류까지 위조해가면서 이런 일 벌인 거 죄예요, 죄. 당신 정말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 그런 못된 분 아니야. 그만해. 너 참 재미있는 상상까지 하는구나. 무슨 근거로 위조라고 표현하는지 나는 모르겠구나. 끝까지 자존심 부리겠다 이거죠? 좋아요. 어머님 사기죄로 고소당할 준비나 하세요. 이런 무서운 일까지 저지르고 좋게 넘어갈 줄 아셨어요? 올라오라고 말할 때 얌전히 와서 손주 양육이나 하면서 지냈으면 좋았잖아요. 양육하기 싫어 수작 부리다 콩밥까지 먹게 생겼으니 어떡해요? 말하는 꼴이 아주 되바라져서는 신고해 볼 테면 해봐 어디. 네가 바라는 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꾸나. 엄마까지 왜 이래? 며느리가 이렇게 끝까지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아들도 이 집에 대한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겠죠. 며느리는 이날 돌아가서 정말 저를 신고했습니다. 물론 이 일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땅이라는 것만 제대로 증명된 채 며느리가 바라던 모습은 안타깝게도 전혀 없이 흐지부지 끝이 났죠.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둘째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머님, 제가 큰 실례를 범했었죠. 저 지금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말씀만 믿으며 지낼게요. 얘가 왜 이래? 원래 하던 대로 하렴. 이미 네 본 모습을 다 알았는데 이런다고 뭐가 바뀌니? 아이, 어머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제 본 모습이라니요. 그땐 제가 미쳤었던 거예요. 일과 육아에 치이다 보니 정신이 어떻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쏟아낸 망언은 뭘 몰라서 했던 거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셔요. 제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그렇게 내숭 부릴 것 없다. 네가 뭘 하든 네가 하는 거라면 난 다 필요 없으니. 제게 굽신거린다는 표현이 꼭 맞을 정도로 굴었어요. 제가 아무리 딱딱하게 말하고 받아주지 않아도 둘째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 한 번을 안 냈죠. 뿐만 아니라 제 요양까지 돕겠다며 말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어머님, 이참에 제가 요양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간호사니까 어머님께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어머님 마음만 풀리신다면 제가 지금 하는 일도 그만두고
당장 어머님 계신 곳으로 내려갈게요. 진심이에요. 너 정말 네가 날 챙긴다는 핑계로 내려와 있으면 내 아들과 손주는 어떻게 지내라는 거니?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야죠. 아이도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걸 좋아할 거예요. 어머님도 우리 애 보면서 지내면 활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 물론 어머님께 애를 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지금 나 하나 때문에 내 아들과 손주를 떼놓겠다. 이 말이니? 너 정말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아이에게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며느리의 말에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그 손주 하나를 보기 위해 제 아들이 입은 상처의 크기가 어떠하며 제가 어찌나 귀하게 챙겼던 아이인가요. 그런 아이를 떼놓을 생각까지 한다뇨.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건 제 말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아두남이었어요. 아니, 제 말을 이해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맞는 거겠죠. 애 아빠는 주말에 내려와서 보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돈이 있어야 자식도 키우는 법이에요. 지금 굳이 중요한 건 그 돈을 품고 있는 어머님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잘도 떠드는구나. 됐다. 이런 이유라면 다시 연락할 필요 없어. 내 아들이 내 손주와 떨어져 지내는 꼴은 내가 못 본다. 하지만 아픈 어머님을 어떻게 혼자 두나요? 그리고 그간 제가 못한 걸 만회하려면 내려가서 어머님을 보필해야죠. 필요 없대도 넌 네 일이나 하면서 네 가정에나 충실하렴. 어머님, 거절만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늙을수록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게 다 제 아이를 위한 거라니까요. 제게 못했던 걸 용서받고 예쁨을 받아야 어머님 재산이 제 아들에게까지 유용하게 쓰이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시답잖은 소리들을 해대며 제 재산에 관심을 표현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속물이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죠. 한 일주일은 저를 설득하려 나긋이 말했지만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시간이 좀 지나니 슬슬 본 모습을 보였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해줘야 한다 강요했고 더 나아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며 큰 소리를 쳐댔어요. 그뿐인가요? 망발도 서슴없이 쏟아냈습니다. 거절도 정도껏 해야죠. 돈 좀 있다고 이렇게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저요, 어머님 며느리예요. 가족이라고요. 제가 일까지 포기한다고 했으면 좀 속는 셈 치고 넘어가 줄 순 없나요? 내가 왜 그래야 하니? 그리고 내가 언제 널 무시했어? 무시라면 아마 네 연락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았겠지. 전화를 받아서 대놓고 무시를 하는 거잖아요. 제 일까지 포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세요? 제가 그 정도로 노력을 쏟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머님 정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 참 웃긴 애다. 너야말로 그러는 거 아니지. 내 재산 여부를 몰랐을 땐 그렇게 되바라지게 굴더니 내가 봐주고 넘어가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아니? 적당히 하렴.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 도움은 받을 일 없을 거니 그런 줄 알렴. 나도 이제 당신 도와줄 맘 없어. 돈 좀 있다고 나 무시하는 사람한테 나도 잘 보일 생각 없다고. 빨리 이 세상 떴으면 싶은 마음뿐이거든. 어차피 내 남편한테 재산 넘어가면 그 돈이 다 나한테 오는 거잖아. 그러니 내 재산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당신 마음대로 재산 분할을 하는 게 될 줄 알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이 빨리 세상 뜨게 만들 거야. 알아? 이 통화 이후에도 둘째 며느리는 저를 저주하는 듯한 내용이 가득 담긴 문자들을 수도 없이 보냈어요. 돈에 눈이 뒤집혀 제 죽음까지 운운하는 며느리를 더는 좋게 넘어갈 수 없었죠. 그 주 주말 저는 온 식구를 다 불렀습니다. 둘째 부부까지도요. 둘째 며느리는 자신의 말에 제가 겁이라도 먹은 줄 아는지 기고만장한 표정까지 하고 있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첫째 며느리는 간만에 절 만난다며 손수해온 제철 음식들을 양손 가득 챙겨왔고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이런 첫째 며느리에게
버르장머리 없이 또 입을 나불댔어요. 형님은 멍청하고 눈치가 없네요. 지금이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이런 냄새나는 음식을 챙겨와요? 이래서 집에만 있는 여자들은 안 된다니까. 동서, 무슨 말이 그래. 오랜만에 어머님 뵙는 거라 좀 챙겨왔을 뿐인데 내가 동서한테 그런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 않아? 제 말은 오늘 이 자리가 모여서 밥이나 먹자고 마련한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걸 파악도 못하고 온 형님이 미련해 보이잖아요. 둘의 대화를 듣다 못한 제가 둘째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하려던 순간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해 주셨던 변호사였죠. 저는 자식들을 전부 거실로 불러 모은 후 제 재산 상속에 관한 얘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곧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둘째 며느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둘째 아드님께는 추가 조항이 하나 더 있으십니다. 네? 제게요? 어떤 조항 말씀이시죠? 둘째 아드님께서 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현 아내분인 서진주님과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뇨. 어머님, 정말 끝까지 제게 이러실 거예요? 네? 제가 미쳤다고 이혼을 해요? 제가 왜요, 왜? 둘째네 이혼을 거론하자 온 가족이 놀란 눈치였어요. 둘째 며느리도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 난리쳤죠. 저는 제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는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그리고 곧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제 죽음을 고대한다는 둘째 며느리의 망언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 며느리가 제게 보냈던 문자들을 전부 공개했어요. 그뿐일까요? 아들과 함께 둘째 며느리가 처음 집에 내려왔던 날 저희가 나눈 대화가 담긴 CCTV 영상까지도 전부 보여주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가족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나서야 둘째 며느리는 사색이 된 얼굴로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들은 둘째 며느리에게 사람도 아니라며 분노했어요. 온 식구가 둘째 며느리의 만행과 욕심을 알게 되자 둘째 아들은 재산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저를 위해 이혼하겠다고 나섰어요. 당신이 뒤에서까지 어떻게 이래? 우리 엄마한테 이런 몹쓸 말을 쏟아낼 수 있냐고. 여보, 이건 모함이야. 처음부터 내가 그런 식으로 굴었던 건 아니라고. 날 좀 믿어줘. 내 말 좀 먼저 들어봐.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증거들이 다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네 말을 믿어? 우린 이제 끝이야. 이혼이라고. 아들은 그 길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며느리에게는 내 아들 재산을 한 푼도 넘어가지 않도록 부탁했고 양육권도 넘어가지 않도록 힘을 써달라고 말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양육권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제 휴대폰에는 아이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며느리의 무수히 많은 말들이 담겨 있잖아요. 결국 자신의 말이 자기의 발목을 잡았고 양육권도 아들이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이혼당한 며느리는 양육권까지 빼앗긴 뒤에야 자신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느낀 건지 아들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나 재산 한 푼 없어도 돼. 돈 다 당신이 가져. 홧김에 한 몇 마디 말 때문에 양육권까지 빼앗기고 나 이렇게 모든 걸 다 잃고 떠날 수는 없어. 우리 이혼 엎으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지금부터라도 잘할게. 응? 난 당신 같은 아내 필요 없어. 이제 와서 후회하는 척 이렇게 질척대지 마. 여보 제발 이렇게 허무하게 날 내치지 말아줘. 아들은 전 며느리의 애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게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는 싹싹 빌더군요.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 이렇게는 못 끝내요. 남편의 재산은 하나도 탐내지 않을게요. 그러니 저 좀 다시 받아주세요. 저 이렇게 이혼 못해요. 이런 결말이라 유감이구나. 하지만 나는 널 더는 가족으로 여기며 살고 싶지 않아. 지금이라도 네 본 모습을 우리 가족이 알고 널 떨쳐낸 것이 무척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야. 어머님, 제발요. 앞으로는 정말 고분고분한 며느리로 어머님과 남편의 생각이 곧 제 생각이라 여기며 살게요.
일을 하지 말라시면 일도 안 하고 주부로 최선을 다하며 지낼게요. 그러니 제발 저 좀 받아주세요. 전 며느리가 아무리 제게 매달려도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왜냐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다 제 아들의 경제력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아니까요. 그 후에도 꽤 긴 시간 저희에게 찾아와 자길 받아달라 청했어요. 하지만 저나 아들이나 둘 다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어리니 면접 교섭일에 아들이 직접 아이를 보여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많은 핑계를 대며 매달렸어요. 한 번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아이와 둘이 시간을 보낼 때 아들 모르게 아이를 데리고 자취를 감췄던 적이 있어요. 그날 아이를 찾기 위해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결국 그 경솔한 행동으로 다시는 아이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조차 사라졌답니다. 지금은 제 단독주택에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내려와 추억을 쌓으며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손주를 데리고 제 집으로 완전히 내려왔고요. 제가 그동안 맘고생했을 걸 생각하면 미안하다며 어찌나 저를 챙기는지 몰라요. 저는 아들의 챙김을, 아들은 저의 챙김을 받으며 서로 도우며 지내니 마음도 한결 편하고 웃을 일도 많아요. 그렇기에 지금의 제 전원 생활은 너무도 만족스럽네요. 집에 아이가 있으면 분위기부터가 다르잖아요. 제 막내 손주가 저의 행복이랍니다. 아이가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았으면 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며 아이에게 이런 제 마음이 닿길 바래요.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에 요망한 며느리라도 아이에게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된다면 언제고 용서할 준비는 되어 있어요. 물론 제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일 순 없지만 아이의 엄마로서는 인정할 수 있게 되겠죠. 부디 이혼당한 둘째 며느리가 혼자가 된 삶을 통해 소중함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그걸 지키기 위해 어떤 마음과 노력이 필요한지 깊이 깨닫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시청자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